결혼을 하루 앞두고 시어머니가 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영아, 지금이라도 도망쳐.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 그의 진짜 얼굴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악몽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걸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황혼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동성초등학교 교무실은 오후 5시가 되자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나영은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 더미를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29살 교직 경력 5년 차인 나영에게는 내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하나둘 나영의 책상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담당 이선미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선미가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우리 나영이 드디어 내일 결혼하는구나. 정말 축하해. 체육 담당 김태진 선생님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신랑이 의사라면서. 정말 좋겠다. 나영아, 행복하게 살아. 나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나영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나영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뒤로 줄곧 혼자 살아왔죠.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나영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연수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갖게 되는 인생 최대의 의미였죠. 하지만 현수와 만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나영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항상 무표정했고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나영에게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벽이 느껴지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인 박인숙과의 관계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인숙은 늘 나영을 어색하게 대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죠. 나영이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예식장을 정할 때도 인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지자 나영은 휴대폰을 꺼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현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영아, 무슨 일이야?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오빠, 내일 우리 결혼하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병원에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오늘 밤늦게까지 바쁠 것 같아. 내일 식장에서 보자. 나영은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느껴야 할 설렘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컸죠.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영은 가방을 챙기며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웨딩샵 앞을 지나게 되었죠. 쇼윈도에 걸린 하얀 웨딩드레스를 보며 나영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일이면 저런 드레스를 입고 현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집에 도착한 나영은 내일 입을 드레스를 꺼내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나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몸에 대어보며 나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영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 맞나? 그 순간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죠.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나영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확인한 방문자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 박인숙이었습니다. 나영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숙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인숙은 나영의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옷차림도 어딘지 급하게 입은 것 같았죠. 나영은 인숙을 거실 소파로 안내하며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인숙은 물잔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서려 있었죠. 나영은 옆에 앉으며 인숙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이 고개를 들며 나영을 바라봅니다. 나영아,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야. 나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인숙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투를 나영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는 꽤 두꺼워 보였고 오래된 것 같았죠. 나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인숙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숙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영아,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해. 나영은 인숙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영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인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영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영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죠.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봉투 안을 열어봐. 그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영아, 정말 조심해야 해. 나영은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인숙이 갑자기 나영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인숙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안 돼. 나 혼자 있을 때 열어봐. 그리고 절대 현수에게는 말하지 마. 나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숙의 행동과 말들이 모두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인숙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숙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나영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거든. 나영이 인숙을 붙잡으며 묻습니다. 어머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문 앞에서 인숙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인숙이 문고리를 잡으며 말합니다. 나영아, 제발 그 봉투를 꼼꼼히 봐.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해. 시간이 많지 않아. 인숙이 떠난 후 나영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나영은 봉투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영은 봉투를 침실로 가져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과 오래된 병원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나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사진 속에는 현수와 닮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힌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현수와 너무도 흡사했죠. 아니, 어쩌면 현수 본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정현수, 진단명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진단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나영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 중얼거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현수 오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밤이 깊어가도 나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죠.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현수가 진짜 현수였을까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요? 새벽까지 나영은 봉투 속 자료들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결혼식 날이었지만 어젯밤 인숙이 건넨 봉투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나영은 화장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지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봉투 속 병원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병원 로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스마트폰으로 해당 병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그 병원은 이미 5년 전에 폐쇄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나영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죠. 그러던 중 한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남양주 소재 정신병원 운영 중단, 환자 처우 문제로 논란이었습니다. 나영이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립니다. 환자 처우 문제라니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결혼식은 오후 2시였지만 나영은 오전 중에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현수와의 결혼에 대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나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을씨년스러운 건물 하나였습니다. 간판은 떨어져 나갔고 창문들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죠. 건물 앞에 서니 묘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물 옆 작은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혹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점 주인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영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병원에 대해 물어보자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점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 병원 말이지. 참 안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환자들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정현수라는 환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청년 말이지. 기억나네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퇴원은 했지만 뭔가 이상한 일에 연루돼서 조용히 처리됐다고 들었어요.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수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뜻이었죠. 나영이 더 자세히 묻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주인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때 그 병원에 입원했던 젊은 여자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그 정현수라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나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사진 속 여자가 그 사라진 환자일까요? 나영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상점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영이 사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여자분은 심혜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이 여자가 사라진 환자예요. 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혜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죠. 나영은 상점 주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려 했지만 주인은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가씨, 그런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때 이를 파헤치려던 사람들도 다 조용해졌거든요. 나영은 상점을 나와 다시 폐쇄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음산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했죠.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영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심혜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영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숙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결혼을 막으려 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퍼즐의 많은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영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죠. 평소라면 결혼식 당일에 신부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현수 오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나영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현수였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영아, 식장에서 만나자. 오늘은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 나영은 메시지를 읽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현수의 문체와는 달랐고 너무 냉정한 느낌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나영은 집으로 돌아가 결혼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영의 얼굴에는 신부다운 기쁨 대신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죠. 나영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나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인숙의 경고를 믿고 결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현수를 믿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인가. 하지만 남양주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나영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2시간 앞둔 시점, 나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숙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남긴 말들과 오늘 아침, 남양주에서 들은 이야기들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나영은 서둘러 인숙의 집 주소를 찾아 택시를 탔습니다. 인숙이 사는 곳은 강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나영이 현관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여러 번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 나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박인숙 씨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짐도 거의 안 챙기고 가시더라고요. 나영은 당황했습니다. 인숙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가로 해준 말이 나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직원이 덧붙여 말합니다. 아,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혹시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은 나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영아라고 적혀 있었죠. 나영은 봉투를 받아들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인숙의 급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영아,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떠난다. 하지만 날 믿지 않아도 돼. 대신 이걸 봐. 모든 진실이 여기 있어. 제발 조심해.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은 예진이의 마지막 증언이었죠. 나영이 파일을 클릭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 이름은 심혜진이에요.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나영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심혜진의 목소리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심혜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현수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를 병원에 가둬놓고 조종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진 것들을 노렸어요. 나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죠. 심혜진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현수 편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현수가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발 그 여자가 누구든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녹음이 끝나자 나영은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심혜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현수는 자신이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 중얼거립니다. 그럼 나도 예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가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영아, 지금 어디 있어? 식장에 와야 할 시간 아니야.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빠, 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조금만 늦을게요.
현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위협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영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우리 약속대로 결혼하자. 다른 선택은 없어. 전화를 끊은 나영은 현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죠. 나영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의 편지와 USB, 그리고 어젯밤 받은 봉투까지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나영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영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현수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집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전혀 달랐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나영은 황급히 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피했습니다. 현수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영은 대답하지 않았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온 나영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립니다. 인숙 어머니 말이 맞았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나영은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젯밤 인숙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현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도 계속 도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혜진의 녹음에서도 들었듯이 현수는 사람들을 자신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나영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현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었죠. 나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영의 휴대폰에 인숙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영아,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내일 오전에 강남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다음 날 아침 나영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인숙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모텔에서 숨어 지냈지만 현수에게서 계속 오는 전화와 문자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죠. 어젯밤 마지막 문자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나영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널 찾을 거야.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나타난 인숙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인숙이 카페에 들어서자 나영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알렸습니다. 인숙이 나영 앞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나영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젯밤에 현수가 너를 찾아다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집을 비우신 거예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더 있어. 현수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인숙을 현수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백이었죠. 인숙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현수는 15살 때 우리 집에 입양 온 아이야. 그때만 해도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상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들이었어.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렸지. 특히 여자들에게는. 인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영은 인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죠. 나영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도 어제 심혜진 씨의 녹음을 들었거든요. 인숙이 고개를 들며 나영을 바라봅니다. 그럼 알겠구나. 예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현수는 예진이에게 접근할 때도 처음에는 다정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하려고 했지.
나영은 심혜진의 녹음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 있었죠. 나영이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현수 오빠가 예진 씨에게 무엇을 원했던 건가요? 인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돈이야, 나영아. 예진이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당한 유산이 있었거든. 현수는 그걸 노렸던 거야. 나영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수 있었죠. 나영은 교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없어서 재산 문제로 복잡할 일도 없었습니다. 인숙이 나영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나영아, 현수는 이미 예진이 일로 한번 경찰 조사를 받았어.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지.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나영이 놀라며 묻습니다. 그럼 예진 씨는 정말로 사라진 건가요?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진이는 현수와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실종됐어.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나는 현수가 뭔가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어제 결혼을 강행했다면 자신도 심혜진과 같은 운명에 처할 뻔했던 것이죠. 그 순간 카페 입구로 현수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영과 인숙을 찾고 있었죠. 인숙이 현수를 발견하고 나영의 팔을 급히 잡았습니다.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급하게 말합니다. 나영아,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수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 미소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수가 테이블 앞에 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나영아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어.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현수 씨, 저희는 이야기할 게 있어서 만난 거예요. 현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이야기라.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 어머니는 가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시거든. 인숙이 분노에 차서 현수를 노려봅니다. 현수야,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현수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죠. 현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영아, 어머니 말씀은 믿지 마. 어머니는 우울증 때문에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셔. 우리 조용한 곳에서 둘이 이야기하자. 나영은 현수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현수가 갑자기 나영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나영은 작은 비명을 질렀죠. 인숙이 현수를 말리려 하지만 현수는 인숙을 밀쳐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소란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영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영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현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약혼자가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좀 예민해져서요. 사람들은 현수의 말을 믿는 것 같았고 나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심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수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숙했죠. 결국 현수는 나영을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인숙은 뒤따라오며 계속 현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죠. 현수는 나영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성수동의 한 창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인숙이 필사적으로 뒤를 쫓아왔지만 현수는 그녀를 따돌리고 말았죠. 차 안에서 나영은 계속 탈출하려 했지만 현수가 차문을 잠가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에게 말합니다. 현수 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풀어주세요. 현수가 백미러로 나영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영아, 진정해.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만 하자. 오해를 풀어야 하잖아.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심혜진의 녹음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고에 도착한 현수는 나영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들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어서 밖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창고 한쪽 의자에 나영을 앉히며 말합니다. 나영아, 어머니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나영이 용기를 내어 현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심혜진 씨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가면을 완전히 벗은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현수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예진이 말이지. 그래, 다 알고 있구나. 예진이도 너처럼 처음에는 순진했어. 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나영은 현수의 말에서 끔찍한 진실을 감지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현수가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합니다. 예진이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꽤 많았어.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인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다가 결국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인숙이 현수를 보며 절규합니다. 현수야,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현수가 인숙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왜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세요? 이제 뒤돌아가세요. 하지만 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영에게 다가가며 현수를 막아섰죠. 그때 나영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나영이 인숙을 향해 소리칩니다.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현수 오빠가 이런 사람인 걸 알면서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진 씨도 저도 모두 어머니가 미리 막을 수 있었잖아요. 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영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죠. 나영이 계속해서 절규합니다. 어머니는 현수 오빠를 키우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건가요? 인숙이 무릎을 꿇으며 나영에게 빌었습니다. 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가 변해가는 걸 느꼈을 때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현수가 완강히 거부했고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나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인숙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습니다. 아니야, 나영아. 난 정말 몰랐어. 현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예진이 일 때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현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구나. 하지만 인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현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인숙이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현수야, 어머니가 잘못 키웠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너를 감싸주지 않을 거야. 현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숙이 나영을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나영아, 어머니가 한심하고 미워도 괜찮아. 하지만 제발 여기서 나가자. 현수의 손에 너까지 이를 수는 없어. 나영은 인숙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숙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영이 눈물을 닦으며 인숙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을 거예요. 인숙이 나영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나영아, 내가 현수를 키운 건 죄야. 하지만 내가 다치는 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너를 지킬 거야. 그 순간 현수가 분노에 차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죠.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나영이 녹음기를 꺼내며 현수에게 말합니다. 현수 씨, 당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예진 씨를 죽였다는 자백도 포함해서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나영에게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인숙이 현수를 막아섰죠. 인숙이 현수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수야,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현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까지 날 버리는 거예요.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널 구하는 거야.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해. 나영은 그 틈을 타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현수는 결국 체포되었죠. 창고 밖에서 인숙과 나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지나가고 나니 서로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나영이 인숙에게 사과합니다. 어머니, 아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인숙이 나영을 꽉 안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나영아. 내 말이 맞았어. 어머니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제야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준 것이죠. 경찰관이 나영에게 상황을 묻자 나영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나영이 경찰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심혜진 씨에게 했던 일과 저를 협박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현수를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인숙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현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어머니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현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찰 수사 결과 심혜진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수의 집에서 심혜진의 개인 물품들과 그녀의 통장,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이 나온 것이죠. 나영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인숙의 증언, 그리고 새로 발견된 물증들로 인해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영은 경찰서에서 최영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성범죄와 강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였고 심혜진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죠. 최영민 변호사가 나영에게 설명합니다. 나영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 덕분에 현수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심혜진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심혜진과 같은 운명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죠.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예진 씨는 정말로 돌아가신 건가요? 최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수가 위치까지 자백해서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곧 심혜진 씨를 고향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인숙이 경찰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더욱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전보다 평온해 보였죠. 인숙이 나영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나영아,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다면 현수의 죄를 밝혀낼 수 없었을 거야. 나영이 인숙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위험할 뻔했어요. 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수는 심혜진 씨 살해 혐의와 나영 씨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나영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이죠.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영은 이 기회에 진실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원래 하객으로 오기로 했던 사람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영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죠. 나영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나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영은 현수와 만난 과정부터 인숙의 경고, 심혜진의 녹음 파일, 그리고 창고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나영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현수라는 사람은 저와 고인이 된 심혜진 씨에게 사랑을 가장해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재산이었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죠. 나영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합니다. 저는 운 좋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박인숙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혜진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으로 이송되던 현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짓말이야. 나영이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현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현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죠. 나영이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현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진실은 이미 모두 밝혀졌어요. 경찰관들이 현수를 끌고 나가려 하자 인숙이 청중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죠.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정현수의 양어머니입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심혜진 씨의 가족분들과 나영이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현수가 받을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영과 인숙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했죠. 인숙이 나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영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예진 씨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려고요. 인숙이 나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나영아. 내가 있어서 현수의 죄를 밝힐 수 있었어. 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준 소중한 관계였죠. 현수의 재판이 시작된 지 2달 후, 그는 심해진 살해 혐의와 나영 감금 및 협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수의 과거 행적들이 더 자세히 드러났죠. 그는 심해진 이전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영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동성초등학교로 복직했습니다. 3개월간의 휴직 기간을 마치고 다시 교실에 선 나영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 보였죠.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이 나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선미 선생님이 나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이선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나영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나영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켰다고 생각했죠. 수업 시간이 되자 나영은 5학년 3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학생 중 한 명인 민수가 손을 들며 묻습니다. 선생님, 결혼은 안 하신 거예요? 나영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민수야,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행복해. 결혼은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게 될 거야. 아이들은 나영의 대답에 만족하며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나영은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나영은 인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숙은 현수의 재판이 끝난 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인숙이 전화기 너머로 말합니다. 나영아, 나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더라. 나영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나영아,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놀러 올 수 있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나영은 인숙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죠. 주말이 되어 나영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구나. 부산역에 도착하니 인숙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인숙의 모습은 한결 밝아 보였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인숙이 나영을 반갑게 맞으며 말합니다. 나영아,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나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합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해 보여요. 어머니가 여기서 새 출발하시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인숙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인숙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인숙의 식당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깨끗한 식탁보가 덮여 있었죠. 인숙이 나영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말합니다. 나영아, 여기 와서는 과거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지. 나영이 인숙이 차려준 음식을 맛보며 감탄합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늘으셨네요. 인숙이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하루 종일 요리만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나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인숙이 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영아. 하지만 그 일들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나영이 인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맞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죠. 나영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나영과 인숙은 함께 심혜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심혜진은 부산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심혜진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영은 흰 국화꽃을 놓으며 마음속으로 심혜진에게 말했죠. 나영이 마음속으로 심혜진에게 말합니다. 예진 씨, 늦었지만 현수가 받을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인숙도 심혜진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예진아. 내가 현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무덤 앞에서 나영과 인숙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이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진짜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거짓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낸 거야.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의 의미를. 결국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월요일 아침, 나영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죠. 학생들이 합창하며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자. 나영은 칠판에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영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누군가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점심시간이 되자 나영은 교무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나영이 조용히 혼잣말합니다.
그때 인숙 어머니가 건넨 그 검은 봉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정말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날 저녁 나영은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나영이 일기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 부산에서 돌아왔다. 인숙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인 것 같다. 나영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나영이 다시 일기를 이어서 적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인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이다. 나영은 일기장을 덮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죠. 나영이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건넨 봉투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아팠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다. 이제 나는 안다. 나는 나니까 충분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나영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이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라는 것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입니다.